박수로 맞아주십시오. 선생님, 몇 번 보셨어요, 영화를? 뭐 이렇게 많이 보진 않았어요. 한 10번 봤는가. 야, 그렇군요. 오늘 또 박근혜 대통령이 뭔가 이렇게 이상한 발표를 해가지고 어수선한 정국에 예. 이렇게 바른 정신을 가지고 그래도 고구려를 바르게 나의 민족의 나의 존재의 뿌리를 바르게 이해해야겠다는 일념으로 이렇게 어려운 걸음을 해주신 여러분들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예. 그리고 이 시간에 너무도 바쁘신데 이렇게 제가 사랑하는 김용민 우리 감사합니다. 이 시대에 아주 훌륭한 지사 그리고 제가 한국신학대학교에 석좌 교수로 오래 있었는데 지금 현재 이 김용민은 그 학교에 그 어려운 일정에도 불구하고 지금 신학대학원 대학원을 다니면서 그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좋은 것을. 네, 맞습니다, 선생님. 예. 선생님, 저는 영화를 이제 두 번째 보게 됐는데 말이죠. 네. 이 영화가 다양한 현장에서 다양한 또 해설과 또 여러 가지 또 해석이 있었는데 한 맥락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고구려가 또 발해가 삼국사기 김부식의 그 삼국사기 이후로 이 고구려 발해까지 펼쳐졌던 우리의 그 영토, 우리의 그 지경이 신라 중심으로 좁혀지면서 이 뭔가 우리 민족의 기상이 그만큼 또 축소된 것 아닌가 하는 그런 문제인식이 이 영화에 고스란히 녹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사실 나의 살던 고향은 이 노래를 만든 분이 이원수 선생이시고 이원수 선생이 고향이 어딘지 아십니까? 그분이 경남 창원입니다. 경남 창원을 이제 그리면서 나의 살던 고향을 썼는데 창원은 남쪽 아닙니까 우리가 봤을 때. 그런데 발해 고구려의 이 활동 공간에서 나의 살던 고향을 부르셨단 말이죠. 선생님은 다 한 공간이라고 보시는 거 아닙니까? 이 노래가 작곡은 창원에서 출신 작사. 작사 예. 이원 선생님하고 홍남. 홍남파가 작곡을 했지만은 이 노래가 가장 많이 당시에 불린 곳은 저쪽 북간도 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북간도 사람들은 이 노래를 자기네 그쪽 사람들은 연변 지역 사람들은 이 노래를 자기네 노래로 알고 그쪽 그 미조직 같은 거 보면 이게 제 1장 제일 처음에 나와요. 그만큼 그 나의 살던 고향은이라는 하나의 그 이상향 이것이 항상 이 광박한 그런 어떠한 이 고구려 발해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이 데모 현장에 나오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속에도 사실은 우리의 고향은 이렇지 않았는데 이런 박근혜나 최순실 이런 형편없는 사람들이 장난치는 그런 고향이 아니었는데 예. 이런 생각이 나이 살던 고향은 억압도 없었고 그야말로 사기도 없었고 착취도 없었고 부자도 없었고 가난한 사람도 없었고 막 이런 감정이 우리에게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선생님 동북공정이다 뭐다 해가지고 계속해서 고구려 발해 역사가 왜곡돼 가고 있는데 이런 현실 속에서 중국을 이렇게 쭉 로케하셨을 때 어떠셨습니까? 울분도 있으셨을 것 같아요. 그렇죠. 물론 이 광활한 지역을 우리가 조금만 더 신경을 썼더라면 예를 들면 이성계가 왜 바보같이 위화도 회군을 했는가 위화도 회군 안 하고 한 요동 회군 정도만 거기서 요동을 들어갔다가 나와도 건국하는데 지장이 없는 상황이었는데 왜 거기 위화도라는 걸 지금 안 넣고 그 안에 있는 섬이거든요. 왜 거기서
딱 넘기만 하면 요동이 되는 거고 그걸 다 돌아서 나왔으면은 그 요동은 영원히 우리 땅이 되었을 텐데 그만큼 뭐라 그럴까 그 조선 왕조는 중국이라는 이 영역에 대해서 자기 고대 강역을 포기하겠다는 생각이 있었어요. 예. 고려만 해도 끊임없이 그 고토를 회복한다는 생각이 있었고 막 그 전에는 뭐 말할 수도 없는 거지만 하여튼 우리가 지금 아까 제일 마지막에도 그 들판에서 그 연길의 들판에서 얘기했지만은 이것을 강역의 문제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의 인식의 지평을 넓히는 그러한 것으로서 우리가 뭐 세계인들이 지금 로마사를 그 공부한다는 게 그 로마에 대한 이해를 통해서 우리의 인식의 지평을 넓히고 뭐 힐랍 역사도 사실은 힐랍 역사가 아니라 우리 그걸 공부하는 사람들한테는 힐랍 역사의 모든 교훈이 내게 되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최소한 우리 역사의 뿌리만은 제대로 찾아야겠다. 막 그런 의식이 있었고 그리고 중국 사람들한테 저는 싸우질 않는 게 중국 사람들이 동국공조하는 굉장히 고마운 일이에요. 그나마 계속 자료를 발굴해 주니까 그리고 유적을 보존하려고 애쓰고 그러니까는 그 사람들이 동북공정을 하면 할수록 우리한테 좋은 자료가 많이 생기고 그 대신 뭐냐면 우리가 해석만 달리하면 돼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는 신경 쓰지 말고 우리는 우리 역사를 우리식으로 쓰면 그것이 곧 우리 역사가 돼요. 예. 아니 선생님 그동안 선생님의 그 관심의 지평은 뭐 전방이 아니었습니까? 도마복음에 꽂히시기도 하시고 저기 뭐 동서양 고금을 막론했는데 특별히 고구려 만주에 꽂히시게 된 이유가 있었다면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원래는 제가 이제 그 연변대학에 석좌 교수로 가서 있으면서 한 1년 동안 강의를 하게 돼서 예. 그 강의를 하면서 그냥 그 주변에 그 의외로 고구려성이 많이 남아있다라는 그 사실을 발견하고 충격을 받아가지고 예. 답사를 하기 시작했고 그 답사의 여정을 제 제자들이 알고 선생님 혼자 가시지 말고 저희들 돈 내고 와서 다 와서 찍을 테니까 따라가도 되겠습니다. 그러나 뭐 그럼 니들이 돈 낼 거면 니들이 돈 내고 찍어둘 거면 찍어둬라. 예. 그래서 이거는 사실은 뭐냐면 이 작품이 나오는 전체가 완벽하게 현장에서 얘기한 거예요. 즉, 그 카텐 있는 방에서 얘기하는 거 있죠? 그것도 연변대학교 연구실이에요. 그때 돌아와서 바로 얘기하고 이래가지고 완전한 현장음으로만 현장에서 내가 느끼는 감동 거기서 느끼는 어떠한 그런 감흥 이런 거를 이 영화에 담으려고 했고 그래서 가급적이라는 그 역사 무슨 이런 교과서적인 그런 다큐라기보다는 순수한 영화로서 우리나라의 젊은이들이 그 고구려를 그냥 생생한 하나의 사실로서 느끼게 해주자. 그래서 예. 결심대로 그 자막도 빼고 감독들이 그런 그 배려를 했습니다. 오히려 예. 거꾸로 여러분들이 원하는 거 정보를 좀 더 지도라든가 뭐 이런 거 좀 충실하게 넣어줬으면 좋았겠다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은 이 영화는 단지 여러분들에게 감을 잡게 하기 위해서 될 수 있는 대로 그 장면에 집중해달라고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만든 건데,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은, 제가 계속 성을 댕기잖아요. 예. 고구려 성들.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고구려라는 것 자체가 성읍국가예요. 무슨 얘기냐면은, 사실은 우리나라 조선조도 많은 경우 지금 나간읍성이 이런 것이 남아있지만, 뭐냐면, 이 원래 허허벌판에서 사람들이 살려면은 의지할 게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산성이라는 건 전시에 글로 피난을 올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무력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아까 말한 한도산성을 하나의 모델로 한 그러한 지형이 발견되면 고구려인들은 거기다가 산성을 쌓아가지고 이 군사시설을 비축해 놓으면 그 주변으로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경작을 합니다. 아까 제일 마지막에 그 무덤대가 안에 표현을 보고 우리가 생각하자. 이 얘기가 뭐냐면
거기에 방대한 그 고구려 농촌이 형성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산성의 존재를 보면은. 그러면은 그것이 한 세트가 일종의希腊 역사에서 말하는 폴리스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고구려라는 것은 그 폴리스들의 연합체예요. 그러니까 광개토대왕비에도 보면은 전부 그런 연합체들의 각 폴리스에 대한 그 지시 사항이 적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고구려라는 것은 하나의 요새가라는 영토 국가라기보다는 그 광활한 만주 그 광활한 대지에 거의 바이칼호로부터 쭉 여기까지 내려오는 이 광활한 대지에 그 성들의 네트워크로 구성된 특이한 그 동맹 조직이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훨씬 이해가 빠르시다는 거죠. 예. 그래서 그걸 제가 다 표현은 못했어도 이제 그들은 어떠한 그 좁은 영토 개념에 있지 않았고 그러한 연방 조직을 관할하면서 그 범위가 상당히 뭐냐면 단단하고 그 방식이 독특했기 때문에 이 중원 국가들은 당대 고구려가 존재하는 1000년 동안에 평균 수명이 그 막말로 20-30년밖에 안 됐어요. 당시 이 북방 국가라는 거. 그러니까 고구려로 볼 적에는 그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중국 역사라는 게 변방 역사일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우리가 역사를 그렇게 잘못 배우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디까지나 중원 중심으로 배우면서 이걸 동북이라고 보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야. 아까 지름을 거꾸로 놓고 보면은 이쪽이 주축이고 이쪽에 이 중원이라고 하는 이것이 변방으로 있었다는 것이죠. 한쪽이 주로 지배했던 나라들. 예. 아, 그렇군요. 선생님 그 인식의 지평을 우리가 고구려 발해까지 확장을 해야 한다라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선행될 것은 바로 남북 일체감 회복이겠습니까? 그 마지막에 백두산 천지에서 또 이 자녀 강의를 하셨는데 그 강의 때 이 남북 화해, 협력, 또 일치 이런 것들을 주문하셨는데 어떻습니까? 이 가능성이 있을까요? 그건 뭐 얼마든지 쉽게 가능하죠. 우리가 이제 정권만 바뀌면 예. 우리가 먼저 우리가 꼭 실천해야 될 것이 우리의 이 남한 사람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대한민국 사람들이 그 항상 정치적인 뭐 선거나 이런 것이 오면은 항상 우리가 북풍 하나에 당하는 거예요. 항상 북한을 빙자로 해가지고 북풍을 이용해서 항상 정치적으로 압제를 해왔는데 문제는 우리가 북한이라고 하는 것은 이념적으로 우리가 대치될 존재가 아니라 사실은 우리 민생의 가장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해주는 소스예요. 그러니까 한국의 경제라는 게 북한과의 돈을 번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그 대립관계를 우리가 화해관계로 돌려야만 우리나라 기업이든 모든 것이 세계적인 맥락에서 정상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이 대립과 이 분열을 획책해 가면서 항상 이 무기사고 이런 로비스트들이 항상 그 대립 국면을 만들어 놔야만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우리가 쇠빠지게 버는 돈을 다 그렇게 해서 미국 그 무기회사들이 빨아가고 모든 게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한 의미에서 이 북한이라는 것도 암암리 뭐냐면 우리가 이 삼국유사로부터 삼국사기가 전부 그 신라 패러다임으로 되어 있다는 것과 마찬가지로 오늘날 우리의 남북 대치 상황도 북한을 자꾸 우리의 의식 속에서 배제했다는 것이 사실은 그것이 고구려를 상실한 거예요. 그래서 그 현재에도 이 고구려를 우리가 배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고구려 유적에 관한 모든 이 연구가 북한 학자들에 의해서 상당히 심도 있게 잘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런 거를 우리가 모르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그 고구려사 발해사를 회복하는 것이야말로 민족 동질성을 회복하는 것이고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이 남북의 평화라고 그럴까 하나의 자유왕래, 통일, 화해 이런 문제들이 이 역사 인식에서부터 우리가 포용적인 마음을 가질 때 과거에 사실 햇빛 정책이라는 게 왜 나빠요? 햇빛 정책이 뭐가 나빠요, 그게? 그런 거를 전부 아주 나쁜 정책인 것처럼 호도해오고 그러한 건강한 노력들을 우리가 계속 밀고 나가도 모자랄 판에 이렇게 우리 역사를 잘못 인식하고 있다는 걸 생각하면 우리가 이런 영화를 통해서라도 여러분들이 반성을 하셔야 될 것 같고 특히 우리의 중고등학교 학생들한테 이걸 많이 보도록 권장을 해주셔야 된다는 거죠. 예, 역사 교과서 이제 국정 역사 교과서가 곧 나올 텐데 그것만 보면은 참 불행하겠어요. 국정이 되겠습니까 지금? 국정 교과서가 별로 실현될 가능성은 희박해 보이는데 예. 하여튼 뭐냐면은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어려운 걸음을 해주셨으니까 중요한 거는 이렇게 저도 그렇고 우리 김용민 씨도 그렇고 이 어려운 걸음을 했는데 여러분들도 좀 각자 꼭 주변에 사람들에게 이 영화를 좀 더 많이 보도록 해서 네. 이 영화가 많이 상영될수록 또 상영관이 또 늘어납니다.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럼 또 더 많은 분들이 이 영화를 보실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것이고 우리의 인식의 지평이 선생님 말씀대로 고구려 발해 전방위적으로 확장돼 나간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지금 고등학교 3학년은 학교에서 별로 할 일이 없으니까 교장 선생님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좀 동료를 해서 권유만 해도 이 시점에서 좀 이런 거 또 단체 관람도 시키고 이러면서 우리가 이 고구려의 의미를 조금 가슴 깊이 이렇게 국민들의 마음에 전파를 했으면 책은 만들어내도 책방에서 이게 밀려날 걱정이 없거든요. 오래돼도 1년이고 2년이고 3년이고 전시가 되는데 이 영화는 사람이 안 들어오면 그냥 내려버리니까. 주기가 아주 짧죠 또. 요즘 할 일 없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대통령이 거의 공석이다시피 하니까 요즘 공직사회는 거의 이 공공기관이 아니라 PC방이 돼버렸어요. 출근해서 하는 일이 PC방하다. 그런 공직자분들과 최고 공직자인 박근혜 씨도 와서 한번 이 영화를 보면은 인식의 지평이 넓어지니까 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오늘 오신 분들이 계신데 우리 한번 관객석에서 한번 좀 질문을 받아봤으면 합니다. 서너 분 정도 받아볼까요? 혹시 손을 들어서 손을 들어서 표현해 주시면 제가 찾아가겠습니다. 발해 유적은 겨울에 가지 않으면 안 보입니다. 다 덮여가지고 그리고 대체적으로 뭐냐면은 제가 여기 발해 유적 같은 것은 우리나라에 여태까지 보여진 적이 없어요. 왜냐면 발해 연구하는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연변대학교에 아주 특수한 연구자들이 있어가지고 그들이 발굴하고 그들이 해놓은 데를 지금 일본 학자들은 비교적 했습니다. 연구를. 왜냐하면은 통일신라에 우리가 소위 말해서 통일신라에서 고구려가 망하는 시점에서 이 발해가 성립하면서 발해는 사실 일본은 기타 이 규슈 지역으로 사실은 이 백제가 되고 그로 가거든요. 그러니까 발해나 백제나 통일신라에 대항은 어떻게 되겠어요? 한반도에서 같이 밀려난 세력이잖아요. 그래서 둘이 굉장히 친하게 지냈어요. 그래서 발해와 일본의 교류가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발해 자료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발해 자료가 일본에 많이 남아 있어요. 이런 거 우리가 연구를 안 했습니다. 우리 한국 학자들이. 그래서 그런 거 저런 걸 다 해가지고 지금 이 발해 수도들 옹견 수도를 다 복원을 했고 그곳에 전문가들을 데리고 제가 댕기는데
여름에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보이진 않고 다 수풀로 덮이기 때문에 그래서 겨울을 택했고 얼마나 추웠는지 저기는 영하 20도라고 그랬는데 사실은 한 30도 됐어요. 영하 30도 정도 됐는데 이 말을 하면 말이 그냥 말 자체가 여기서 얼어서 떨어지는 거예요. 그만큼 혹독한 추위 속에서 제가 이렇게 댕기고 이거 촬영하는 사람들도 동상이 다 걸리고 손가락이 그래서 상당히 고생을 했는데 그만큼 발해를 짙게 느껴볼 수 있었습니다. 짙게 느껴볼 수 있고 그 석등 있잖아요. 이 서 있는 키랑 한번 비교해 보시면 알잖아요. 그 석등의 높이가 내 키의 몇 배 되잖아요. 그러니까는 서너 배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광개토대왕비나 같은 그 사이즈의 장대한 사이즈. 우리나라에 그런 석등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하여튼 굵직굵직하고 큰 사람들이에요. 그 스케일이. 그런데 하여튼 이 발해를 저는 이렇게 알게 되면서 앞으로 발해를 연구해보고 싶은 아주 상당한 갈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 광개토왕비 촬영하시다가 적발되셔가지고 쫓겨나시고. 근데 적발이라는 건 사실 그 프레쉬를 안 터뜨리면 사실 찍게 둬야 되는 거야. 그게 밖에서 찍거나 안에서 찍거나 사실 그 문제가 없는 건데 하여튼 중국 사람들이 상당히 너무 엄격하게 규제를 하고 있는데 그 사실은 우리 잘못도 커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가지고 이건 우리 유적이다 이런 식으로 해서 훼손을 많이 하고 그리고 특히 아주 그 고대 종교를 신봉하는 특수한 사람들이 가서 쓸데없이 이상한 제사를 지내고 막 이러면서 여기는 원래 우리 영토였다 이런 그런 걸 현수막을 크게 써놓고 온데도 이러니까 중국 사람들이 열받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몰상식한 행동은 우리가 자제해야겠다. 예. 그러니까 이게 이제 상당히 어려운 질문인데 무슨 얘기냐면은 고대사로 올라가면 우리가 말하는 현대사의 민족국가 개념이 달라져야 됩니다. 뭐냐면은 일본, 한국, 중국 사실 중국이라는 게 말이 됩니까? 그게 중국이라는 게 지금 중화민국이라는 게 선문이 만들어 놓은 다음에부터가 중국이라는 거예요. 그게 중화민국이고 지금은 중화인민공화국이 되어 있지만 어떻게 중국이 한 나라로 인식됩니까? 옛날에 걔들은 아예 천하라고 그랬잖아요. 국가 개념이 없었어요. 천하라고 그러는 걸. 오히려 사실 천하라고 하는데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만 중국보다는 천하가 훨씬 더 나은 개념입니다. 중국 사람들이 자기는 천하다. 그 국가는 없는 거 아니에요. 하늘 아래 다 지들 거다 그러는데 지들을 이렇게 될 수가 없는 거니까. 오히려 그러니까는 뭐냐면은 고대로 올라가면 지금 아까 연방이라는 말도 했지만은 EU 같은 지금 유럽에 있어서 그게 조금 더 체제가 더 진행된다면은 그 EU 체제 안에서의 국가 개념이 무엇일까 이런 것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고대로 올라가면은 대한민국은 최소한 없고 대한민국은 없는 거고 조선 왕조도 없어요. 고대로 올라가면은 거기에는 뭐냐면 우리가 그 지금 신라 고구려 백제뿐만이 아니라 저 광활한 소위 말해서 이 중국의 이 황해 지역, 저 중국의 동해안 지역으로 해서 저 일본의 지금 규슈 나라 이쪽 그 교토 지역까지를 포함한 이 지역 전체가 동질적 하나의 문화권이고 이 문화권 안에 여러 국가들이 있었는데 이들은 상당히 동질적인 하나의 의식을 가지고 있었다고 우리는 봐야 돼요. 그래서 이건 하여튼 복잡한 문제죠. 일본어하고 우리말도 세계적으로 그렇게 어순이 똑같은 언어는 없어요. 문법적으로. 그런데 단어는 다 다르잖아요. 이렇게 좀 언어학적인 미스터리고
그러나 분명히 그렇게 신텍스가 같다는 거는 건 완전 원래 하나였다는 거거든요. 뿌리가 하나였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만주어, 뭐 퉁구스어, 뭐 몽고어까지 모두 포함해서 이 고대로 올라가면 과연 우리의 언어라든가 모든 지형이 달라지는데 이런 거를 다 포괄해서 우리는 새로운 문화사를 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좁은 의미에서의 국수주의 개념으로 고대사를 확장하면은 상당히 오류가 많이 생긴다. 그래서 그러한 문제는 그렇다고 해서 이런 것을 우리의 민족 개념을 포기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어디까지나 우리의 하나의 동질적인 문화 속에서 우리 내가 말하는 우리가 코리안이니까 이 코리안으로서의 이 고구려 적통의 이 모든 강역을 우리가 포섭하는 방식으로 역사를 새로 기술하고 그리고 앞으로 21세기에는 우리가 거의 그 국경을 초월해서 우리의 강역을 확보하자. 이것이 제 생각입니다. 예. 아주 훌륭한 질문인데요. 역사라는 건 기본적으로 사료를 가지고 출발하는 건데 제가 고대사를 연구하는 방법은 뭐 제가 한학자니까 우선 원사료들을 다 보죠. 삼국사기라든가 삼국유사라든가 그리고 중국 정사에 엄청난 조선전들이 있습니다. 그거 다 봐야 됩니다. 그리고 비문이라든가 고대 이런 그 것들이 지금 우리가 여러분들이 고대 비문만 해도 엄청 많이 남아 있습니다. 예를 들면 광개토대왕 비뿐만 아니라 아까 그 모두르총이라고 잠깐 나온 거 있었죠? 음식 먹기 직전에 그 모두르총 안에도 그 안에 이렇게 문지방 같은데 이렇게 종서로 광개토대왕 비문만큼의 물량이 들어가 있어요. 예. 어떻게 해서 이 무덤을 만들었으며 무덤의 주인은 누구며 근데 그것이 광개토대왕 비의 내용과 굉장히 일치해요. 그리고 또다시 아까 말한 서대묘라는데 그 밑에서 또 최근에 고구려 그 마선양이라는 데서 고구려 비가 발견됐어요. 그래서 그것도 연구 중이고 이런 식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다양한 자료들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나는 지금 뭐냐면은 그러한 것을 결정적으로 말할 수 있는 권위만을 확보하는 중이에요. 공부를 해서. 왜냐하면 그 학자들하고 그 악유할 필요가 없어요. 역사라는 거는. 나중에 죽기 전에 내가 큰 사하게 쓰고 죽을 거예요. 걱정 마세요. 네. 알겠습니다. 옆에 계신 분, 어디 질문하실 분하고 아까 손 드셨는데, 앞에 계신 분, 예. 오셨습니다. 그 발해만 해도 우리가 이 동북 지역을 우리가 벼농사가 없었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근데 당나라 때 그 발해만 해도 그쪽은 벼농사를 지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나는 쌀을 당나라 황실에서 가져갔어요. 그만큼 뭐냐면은 우리가 저쪽 그 만주를 보면 우리가 자꾸만 지금 아까 춥다는 인상 때문에 우리가 중원은 뭐 거기에 저 하남성이나 이쪽으로 평야가 있고 저쪽은 추워가지고 얼어붙은 동토처럼 생각을 한다고. 근데 사실은 농사 짓기에 가장 풍요로운 땅이 바로 이 동북 지역입니다. 추운 거는 겨울뿐이에요. 여름, 봄, 여름, 가을은 아주 풍요롭습니다. 아주 시원하고 청량하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는 방대한 소위 막스가 말하는 대로 하부 구조가 육안으로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지금도 흑룡감성에서 가장 우수한 쌀들이 다 나와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이 고구려라는 그 방대한 성이 어떻게 그 옛날에 그렇게 만들어질 수 있겠냐? 그건 농토가 없고 인구가 없으면 해결 안 되는 문제라고. 그래서 나는 우리나라의 최대 과제로 내가 항상 요즘 강조하는 게 앞으로 새로 당선되는 대통령은 세 가지는 꼭 지켜야 된다. 하나가 경제민주화.
우리의 양극화 문제를 반드시 해결하는 대통령. 둘째 번이 남북 화해. 더 이상 북풍이나 반공을 종교 신도처럼 만들어가지고 백성들을 사기치지 마라. 그래서 진정한 정치적인 대결을 해야지 이 남북 대결을 빙자로 한 정치는 하지 말자 이제. 그래서 남북 화해. 난 통일이라는 말은 안 쓰고 남북 화해. 그러니까 첫째가 경제민주화, 그 다음에 남북 화해, 그 다음에 셋째가 바로 풍요로운 농촌을 건설해야 돼. 우리 이 땅이 지금 망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땅은 이명박이가 강물에다가 강바닥에다가 부은 돈 10분의 1만 있어도 우리나라 농촌 문제를 깨끗하게 해결돼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가 지금 우리가 먹고 사는 우리 몸은 이게 자연의 이 인공으로 만들 수 없어요. 무슨 4차 산업이고 나 개그라예요. 지금 우리가 지금 힘써야 건 1차 산업이라고. 무슨 4차야 4차는. 그러니까 인공지능 해봐 우리 삶과 아무 관계 없어요. 뭐냐면은 우리 농촌을 재건해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풍요로운 농촌을 만들 때 우리가 모든 국제관계에 있어서도 우리가 이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근본이 있으니까. 그래서 농자천하지 대본이라는 이 원칙은 지금도 유효합니다. 자본주의가 절대 우리의 대본일 수 없습니다. 아시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 가지를 해결하지 않는 놈은 다 사기꾼이에요. 그 정치가가 아니에요. 자, 이렇게 해서 좀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선생님, 오늘 또 우리 영화를 보러 오신 분들도 많이 계실 테고, 또 오늘 도 선생님 뵈러 오신 분도 있는데, 어떻습니까? 오늘 박근혜 씨의 그 대국민, 누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연쇄 담화범. 연쇄 담화범이라고. 세 번째인데, 이런 식으로 국민이 그만 사기력이 계속 연쇄적으로 일어나는 그런 상황인데, 우리 국민들이 일단 어떻게 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오늘 그걸 보면서 우선 가장 우리가 속지 말아야 할 것은 아주 0.00001%도 자기 반성이 없잖아요. 내가 그 천원한테 0.000%는 자기 반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0.00001%도 지금 하야의 의사가 없습니다. 오늘 담화 내용을 볼 때는 단지 뭐냐면 국회에 떠넘기면서 뭐냐면 임기 단축이라는 말을 실제로 썼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개헌이라든가 이런 꼼수를 써가지고 어떻게 모든 상황을 아직도 이렇게 회전시키려는 어떠한 그런 꼼수가 들어있는 것 같은데 참으로 야비하고 비열하다는 생각이 오늘 들었습니다. 저는 그 담화를 보면서. 그래서 앞으로 정치인들이 조금 우선 3당에서 야 3당이라도 아주 확고하게 공조를 해서 우리 국회에서 뭐라고 하든지 간에 나는 국회에서 그 반수 이상만 의견을 거치면 일단 국회에 나는 이것은 탄핵은 3분의 2가 돼야 되지만 국회 의사를 반영하는 데는 반수 이상이면은 됩니다. 그러니까 반수 이상의 의견을 정확하게 내서 박근혜한테 당장 너 물러나. 이게 우리 국회 결정이다. 우리는 단축 임기 단축이 없다. 그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한 다음에 거기서 만약에 이제 제대로 된 반응이 안 나오면, 그러니까 공을 지금 국회에서 넣는데 어떻게 하면 빠른 시간 내에 이걸 다시 청와대에다 넘겨버리고 그 다음 반응해서 안 되면은 탄핵으로 정확하게 들어가야 되는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이 프로세스를 빨리빨리 진행시켜야 되는데 가급적이면 다그만 많은 사람들이 정치인들이 이 일정 계산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빨리 하야해서 60일 동안에 선거를 치르는 것이 나는 가장 무리 없는 방식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촛불 시민들은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촛불 시위는 점점 더 강한 압력을 넣어야 되고 국회와 그 청와대에 동시에 넣어야 되고
나는 국민들의 분노는 조금도 가라앉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예. 오는 토요일에도 예. 많은 사람들이 예. 나와서 그들의 지금 청와대의 그런 기류가 근원적으로 우리가 용납할 수 없다는 것을 표현해야죠. 예. 박근혜가 하는 안 하고 계속 꼼수를 쓰는 것 같지만 그래도 한 달 동안 비교해 보면은 이 박근혜가 조기 퇴진까지도 시사할 만큼 이렇게 밀려온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바로 촛불 시민의 힘이었다라는 점 우리가 생각하면서 좀 더 세게 푸시하면 뭔가 되지 않겠는가 이런 또 믿음을 가지게 됩니다. 자, 오늘 늦은 밤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이 영화 어떻게 계속 홍보해 주실 거죠? 네. 한 분 더 데리고 와서 보실 거죠? 네. 예, 기대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